안녕하십니까? 세계사이버대학교 박윤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생활 주기에서 중년기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기 가족에서는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년기 가족은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기,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가 중년기 가족이죠. 또 최연소 자녀가 가정을 떠나는 시기부터 은퇴 후에 노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중년기라고 하고, 그 중년기에 두 부부가, 중심이 되는 부부가 중년기에 이르른 가족을 중년기 가족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 시기를 생산성 대 침체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인생을 잘 살아왔으면, 이때까지 잘 살아와서 쌓였던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쩌면 부의 또 그 경제적인 부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은 것을 사회에 최대한 쏟아내는, 최대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생산성이 있는 시기가 이 중년기다 얘기하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중년기를 아주 침체기 속에서 지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비 하스트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영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 그리고 또 노화로 인해서 생리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다. 또 카터와 맥골드릭이라는 사람은 자녀 독립하는 시기, 양육 역할이 감소하는 시기, 부부 중심의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중년기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딱 지금 중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특성으로 건망증 정말 심하죠. 무슨 얘기가 언제 했는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까마득해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 많죠. 갱년기 증후군, 또 관절염, 무릎이 아프거나 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 나타나죠. 몸은 끊임없이 피곤해 쌓이고, 그죠? 이런 신체적인 특성과 함께 심리적인 특성도, 자녀가 다 떠나가고 결혼해서 떠나가고 나서 빈둥지 증후군에 있는 외로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뭐 한 것인가. 특히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은 상당히 우울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특성은 남편이 은퇴하는 시기, 그리고 나의 은퇴에 적응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전업주부들은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나면 상당히 초기에는 적응할 때까지 힘들다 하더라고요. 아침만 드시고 나가면은 거의 점심 저녁은 다 해결하고 돌아오는 남편에 비해서 어때요? 하루 세 끼 다 꼬박 집에서 챙겨드려야 하는 그 어려움. 그래서 세 끼를 다 식사를 하는 남편에 대해서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엔. 그래서 그런 것에 어쨌든 적응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이죠. 자, 성인 자녀와 그 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까지는 내 아이에게 이름을 편안하게 부르고 살았지만, 그 아이가 결혼한 이후고 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서 이 내 자녀지만 성인 대접을 하면서 그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너는 아직 내 딸이니까 내가 나를 따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엄마 말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서의 자녀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역할 이론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에는 자녀 역할이 감소돼요. 네. 자녀들이 다 떠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시간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과 이렇게 볼 때도 젊은 엄마들은 자녀들 때문에 지금 한창 힘들 때 중년기가 된 저는 다소 여유 있게 이렇게 삶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이 되죠. 중년기에 또 좋은 것도 많죠. 또 부모 역할 혼란이 온다 이러는데 이것은 이제 부모로부터의 그 보호를 받던 자녀들이 다 떠나갔을 때 그 부모의 역할이 없어질 때 그 황당함, 뭐 당혹스러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뭐 당연한 거라고 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 혼란이 올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이제는 뭐 도시락도 안 싸도 되겠네. 이제는 뭐 내 자녀 배우자가 다 챙겨줄 테니 얼마나 다행이야. 난 이제 좀 쉬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쉬면서 또 사회에 봉사하면서 이러면서 또 다시 중년기를 멋있게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스트레스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자녀가 아직도 반항하거나 독립을 요구하거나 도전할 수도 있다. 늦게 둔 자녀들은 아마 중년기에도 그 청소년기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죠. 바로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와의 관계. 그렇죠? 내 자녀의 배우자를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사여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그 사위들이 또는 며느리들이 친부모와 같겠습니까? 아무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 친자녀와 이 배우자 똑같이 내 자녀이나 결혼해서 자녀로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내 자녀보다 더 관심을 많이 쏟아야지 서운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손자녀들 이 관계도 잘 가져야 되는 거. 이것이 중년기 가족의 발달 과업이에요. 손자녀가 탄생했는데 조금 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니까 내가 벌써 할머니라고 날 부르지 마. 뭐 이러는 그러는 여성들도 봤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태어나서부터 할머니 이러면 얼마나 당혹스러운데 뭐 그렇지 않죠. 하다가 하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로 이렇게 언어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손자녀가 말을 차츰차츰 익혀가는 것이 고마운지 몰라요. 그죠? 심리적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더라고요. 자, 중년기에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요새는 뭐 황혼기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혼의 사유가 주로 배우자의 가출이나 유기, 폭력, 경제적인 문제, 외도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된다 그러죠. 이혼 가족도 주기가 있죠. 이혼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고 또 가족 체계를 해체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남편과 나랑 따로 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 집에 머물 건가? 아버지 집에 머물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적극 추천인데 여러분들이 이혼을 결정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유에 이르르면 적어도 우리가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숙려 기간을 두잖아요. 이혼을 하기까지에 적어도 이혼을 신청해 놓고 몇 달 동안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그 별거를로 들어가서 약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살아보고 그 자녀들과 또 부부간 배우자의 그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나의 심리적인 변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별거를 해보면서 과연 이혼이 최선인지 정말 심사숙고 해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별거를 하고 나서도 이혼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가족에도 그 주기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혼 가족 주기에서 이혼을 결정할 때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그 부부 긴장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수용되어야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과업은 뭐야? 그 시기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내가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다. 우울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신이 기여한 바를 수용하기. 내가 결혼까지 하고 또 잘 살아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런 노력을 해갔던 내 자신을 아직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자신에 대해서 격려해야 되죠. 더 열심히 또 다른 삶을 또 살아보자. 뭐 이런 거겠죠. 자, 가족이 해체될 때는 우리가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이혼에 대한 확대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죠. 또 별거 했을 때는 그 가족 상실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재구조화되는 거, 확대 가족의 재조명, 또 배우자와 확대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혼하면은 온전 가족이 이제 상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하고 재결합의 환상 이런 것들은 포기하는 것이 또 좋겠죠. 끊임없이 혹시나 나를 찾아올까 뭐 이러면서 그리워하고 찾아도 배우자는 영 오지 않는다면은 기다리던 사람들은 병이 걸리고 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희망이나 꿈,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이혼 후에 한부모 가족은 그 전 배우자와 부모로서 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아동과 그 접촉도 지원해야 되는 거죠. 또 전 배우자와 가족에게 융통성 있는 방문을 허용해야만 자녀들이 또 아버지 가족, 엄마 가족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자녀들의 충족을 우리가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양육 부모는 전 배우자 부모로서 접촉 유지하고 아동과 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지지한다.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부모 역할이 가능하도록 관계를 지속하고 또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지망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혼관계에서 나락에 떨어졌다가도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재혼은 환상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이전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의 발달 단계 중에 이 재혼 가족에도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그 새로운 결혼과 가족을 다시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 재혼과 그 가족의 재구조화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헌신해 보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번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복잡성과 모호성을 다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가족을 다시 형성해야 되면 전 배우자가 그러니까 전 배우자로부터 낳았던 자녀들과 또 새로운 배우자와의 그 자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두 가구 체계에 소속되면서 생기는 것, 이 사람을 새로운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아빠라고 부를까 말까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또 뭐 아빠가 데리고 온 가족도 저분을 새 엄마라고 불러야 될까 말까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어른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하고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죠. 그래도 아이들이 싫다면 어쩌면 재혼은 계속 미루어 두면서 자녀들이 성장할 시기까지 좀 미루어 두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죠. 재혼을 해서 재밌게 사는데 자녀가 또 고통스러우면은 또 부모로서의 또 책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새 배우자와 계부모의 유입을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족 경계를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아동이 모든 확대 가족과 또 관계 여건을 다시 마련할 수 있게 새로운 아버지의 또 그의 부모들한테도 가서 인사를 시키면서 또 손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잘 예측하고
아이들에게 대처하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 과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중년기에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또 성인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고부관계의 프로그램, 정신보건 서비스, 은퇴 이후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혼 재혼가족 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자에게 의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